서울 북부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는 5년째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완전히 폐쇄된 병동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온다. 전기가 끊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촛불 같은 희미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한복을 입은 누군가의 실루엣이 목격되곤 한다. 더욱 기묘한 것은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이다. 그런 일은 없다며 일관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여러 사람이 목격했는데 왜 모두 모른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폐쇄된 병동에서 밤마다 피아노를 치는 것일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글을 만들게 하는 동기부여와 열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7세의 안성진이 이 병원에 새로 취직한 것은 바로 그런 무렵이었다. 현실적이고 미신을 믿지 않는 그였지만 직접 목격한 후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을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서울 북부 외곽 안개가 자주 끼는 언덕에 자리 잡은 국립요양병원. 1970년대에 지어진 이 병원은 회색 콘크리트 건물 5동이 디귿자 형태로 늘어서 있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오래된 창문들이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음산한 곳은 D동이었다. 5년 전 화재 사고로 인해 완전히 폐쇄된 이 건물은 다른 병동들과 떨어져 있었다. 검은 그을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외벽 깨진 채로 방치된 창문들, 그리고 굳게 잠긴 정문에는 색이 바랜 출입금지 표지판이 쇠사슬과 함께 매달려 있었다. 화재 당시 환자 17명과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부상자만 있었다고 발표됐지만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쉬쉬하며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 때문인지 D동 근처로는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D동에서 불빛을 봤어요.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 김정은이 쉬는 시간에 동료들에게 말했다. 처음엔 가로등 불빛이 반사된 줄 알았는데 분명히 안에서 켜진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거긴 전기 연결도 다 끊었는데. 선배 간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누가 촛불을 켜놓은 것처럼 희미하게 깜빡이더라고요. 다음 날 다른 병동의 간호조무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밤 11시쯤 되니까 D동 2층에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음악 소리예요. 음악?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아, 물론 바람 소리일 수도 있지만 너무 선명해서요. 처음엔 몇몇 사람들만 하는 얘기였다. 하지만 사흘, 나흘 지나면서 같은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박경비도, 야간 당직을 서는 의사도, 심지어 청소부 아줌마들까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매일 밤 11시만 되면 D동 2층에서 불빛이 보여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정말로. 설마 유령이겠어? 소문은 병원을 넘어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인근 편의점 사장은 밤에 병원 쪽 보면 가끔 이상한 불빛이 보인다고 했고 산책을 하던 주민은
바람이 조용한 날에는 정말 피아노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증언했다. 병원장 이종석은 점점 걱정이 커졌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병원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는 직원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디동 관련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환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부인하자 더욱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 무렵 병원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다. 시설 관리 담당 안성진 57세. 경상도 소도시에서 20년간 병원 청소 일을 하다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그였다. 성진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귀신이나 미신 같은 것은 믿지 않았다.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57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에서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입사 첫 주 성진은 병원 시설을 둘러보며 업무를 익혔다. 디동 앞을 지나가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폐쇄된 건물일 뿐이었다. 안직원, 디동 쪽은 가지 마세요. 관리실장 정태수가 당부했다. 위험하니까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문제가 될 일을 만들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입사 열흘째 되는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10월 27일 오후 11시 10분. 성진은 야간 순찰 업무를 하고 있었다. 병원 전체를 돌면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어동부터 시작해서 B동, C동을 거쳐 마지막에 E동까지 도는 것이 순서였다. D동은 애초에 순찰 코스에 포함되지 않았다. C동 3층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D동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성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D동 2층 왼쪽에서 세 번째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촛불 같은 따뜻한 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성진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불빛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것도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상하네. 전기가 끊어진 건물에서 어떻게 불빛이 날 수 있을까? 성진은 궁금했지만 관리실장의 당부가 생각났다.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고 했었다. 그때였다.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피아노 선율이었다. 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성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분명히 들었다. 환청이 아니었다. 실제로 D동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D동 쪽으로 향했다. 가까이 가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동과 D동 사이의 뜰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불빛도 음악도. D동은 다시 죽음처럼 고요했다. 성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말 자신이 들은 게 맞을까? 다른 직원들이 하던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성진은 관리실장을 찾아갔다. 실장님, 어젯밤에 D동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요. 정태수의 표정이 경직됐다.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불빛이 있었어요. 2층 창문에서. 그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렸고요. 안직원. 정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D동은 5년 전부터 완전히 폐쇄된 구역입니다. 전기 공급도 중단됐고 출입구도 모두 봉쇄했어요.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착각이십니다. 야간 근무로 피곤하셔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디동 쪽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성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이 본 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오후에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성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디동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간호사 김정은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불빛이랑 음악 소리요. 정말요? 네.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병원장님이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저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날 저녁 성진은 야간 순찰을 하면서 유심히 디동을 관찰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밤 다시 그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불빛은 더 밝았고 피아노 소리도 더 분명하게 들렸다. 성진은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려 했다. 하지만 카메라를 켜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성진은 어떤 패턴을 발견했다. 불빛과 음악은 매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 사흘에 한 번씩, 그것도 항상 오후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만 나타났다. 그리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즉시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성진은 점점 더 궁금해졌다. 도대체 무엇이 또는 누가 디동에 있는 것일까? 어느 날 밤 성진은 인터넷에서 병원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다. 5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기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기사들도 발견했다. 국립요양병원 디동, 원인 불명 사고 자자, 환자들 밤마다 피아노 소리 들린다 증언, 병원 측 근거 없는 소문 일축. 기사를 읽으면서 성진은 놀랐다.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화재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화재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었다. 10월 31일 할로윈 밤. 성진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야간 순찰을 핑계로 디동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오후 10시 50분, 성진은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기고 조용히 디동으로 향했다. 가을 밤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디동에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혹시 정말 귀신을 마주치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위험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디동 앞 50m 지점에서 성진은 몸을 숨겼다. 큰 느티나무 뒤에 숨어서 건물을 지켜봤다. 오후 11시 정확히 2층 왼쪽에서 세 번째 창문에 불빛이 켜졌다. 이번에는 정말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어서 더욱 선명했다. 촛불 같은 따뜻한 빛이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됐다. 피아노 선율이 밤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 같은 슬프고 아름다운 곡이었다. 하지만 성진이 알고 있는 어떤 곡과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음악은 약 20분간 계속됐다. 그동안 성진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소리에 빠져 있었다. 연주자의 실력은 뛰어났다. 감정이 풍부하고 기교도 훌륭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다. 음악이 끝날 무렵 창가에 실루엣이 나타났다. 사람의 형태였다. 그것도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성진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봤다. 한복을 입은 여성의 실루엣이었다. 나이는 많아 보였지만 등은 꼿꼿했고 움직임은 우아했다. 여성은 잠깐 창가에 서 있다가 안쪽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불빛도 꺼졌다. 성진은 충격을 받았다. 귀신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폐쇄된 디동에서 밤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병원 사람들은 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성진은 다시 관리실장을 찾아갔다. 실장님, 어젯밤에 디동에서 사람을 봤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무슨 말씀을? 한복 입은 할머니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직원, 그만하세요. 정태수가 소리쳤다. 디동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직접 봤는데. 병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업무에 집중하세요. 성진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디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마치 금기된 주제인 것처럼. 그날 오후 성진은 병원 곳곳을 살펴보며 디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정문은 확실히 막혀 있었다. 하지만 건물 뒤쪽을 둘러보니 화재 당시 깨진 채로 방치된 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성진은 결심했다. 오늘 밤 직접 디동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거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지 알아내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병원에, 그리고 디동에 얼마나 깊고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밤이 깊어갈수록 성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과연 자신이 발견하게 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디동의 창문 너머로 오늘도 11시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11월 1일, 자정이 지난 시각. 성진은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디동을 바라봤다.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다. 그 할머니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숨어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다. 디동 뒤편에 깨진 창문 앞에 서자 심장이 요동쳤다. 화재 당시 폭발로 인해 유리가 모두 깨져나간 이 창문은 나무 판자로 대충 막아놓은 상태였다. 시간이 흘러 나무가 썩으면서 틈이 벌어져 있었다. 성진은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를 밀어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혹시나 누가 들었을까봐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지만 병원은 고요했다.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넣으며 성진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금기된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다. 디동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오래된 화재의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손전등을 켜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병실 문들은 대부분 그 흐름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천장에는 화재 당시 녹아내린 플라스틱 잔해들이 흉측하게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바닥이었다. 5년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복도 곳곳에 최근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크기가 다른 여러 발자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성진의 의구심이 커졌다. 정말 이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계단이 나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다. 성진은 한 발씩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계단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2층에 도착하자 더욱 선명한 발자국들이 보였다.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복도 끝 왼쪽에서 세 번째 방이었다. 바로 어젯밤 불빛이 났던 그 방이었다. 방문 앞에 서자 성진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문고리가 최근에 닦인 듯 깨끗했다. 다른 곳은 모두 먼지와 그을음투성이인데 이 문고리만은 반질반질 윤이 났다. 매일 밤 누군가 이 문을 열고 닫고 있구나. 성진은 문을 열기 전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어봤다.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다른 곳과 달리 화재 피해가 거의 없어 보였다. 창문 근처에는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 피아노 역시 최근에 관리된 흔적이 있었다. 건반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피아노 위에는 촛불 몇 개가 정리되어 있었다. 병원 측이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성진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분명히 누군가 정기적으로 이곳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병원 관계자들이 모를 리 없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건가? 피아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자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피아노 건반 덮개 위에는 악보가 놓여 있었다. 손으로 쓴 악보였는데 음표들이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제목은 추억 속의 멜로디였다. 이건 어젯밤 들었던 그 곡이구나. 악보를 자세히 보니 중간중간 다른 색깔의 펜으로 수정된 부분들이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것처럼 보였다. 처음 것은 검은색 펜으로, 나중에 추가된 부분들은 파란색 펜으로 쓰여 있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피아노 옆 작은 테이블이었다. 그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아직도 김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다. 성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뜻이잖아. 급히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오래된 의료용 스크린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리기로 했다. 곧 누군가 나타날 것 같았다. 오후 11시 5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였다. 성진은 숨을 죽였다. 방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성진은 눈을 의심했다. 한복을 입은 노년 여성이었지만 어젯밤 창문으로 본 실루엣과는 달랐다. 이 할머니는 더 왜소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다.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악보를 들여다본 후 연주를 시작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추억 속의 멜로디였다.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더 애잔하고 더 절절했다.
성진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모습을 관찰했다. 70대 후반 정도로 보였지만 피아노를 치는 손놀림은 여전히 우아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연주 도중에 가끔 손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치매인가?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연주를 멈췄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문 쪽을 바라봤다. 잠시 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성진은 더욱 놀랐다.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온 것이다. 이번에는 병원 가운을 입은 50대 여성이었다. 간호사 같아 보였다. 정옥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경이 꼭 완성해야 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경이? 누구지? 그리고 간호사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간호사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 생각났어요. 혜경이가 못다한 그 부분. 할머니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앞부분을 건너뛰고 곡의 후반부를 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악보에 없는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오늘 것도 녹음해 드릴게요. 녹음?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연주가 끝나자 간호사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이제 병실로 돌아가시죠. 너무 늦으면 다른 간호사들이 눈치챌 거예요. 미안해요, 박 간호사. 매번 이런 부탁을. 괜찮아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요. 마지막 소원? 이 할머니가 죽어가는 건가?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간호사가 갑자기 멈춰섰다. 이상하네. 누가 먼저 왔었나? 간호사가 테이블 위에 차를 발견한 것이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할머니도 고개를 저었다. 저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성진은 깨달았다. 이들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곳에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럼 차를 준비한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라는 뜻인가? 도대체 몇 명이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지? 간호사가 주변을 살펴봤다. 혹시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킬 뻔했다. 설마요. 이 시간에 누가 여기까지. 할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일단 돌아가시죠. 다음에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성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숨어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간호사까지 가담하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누군가가 또 있다. 도대체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30분 정도 후 성진은 조심스럽게 그 방을 나왔다. 하지만 복도를 걷다가 또 다른 발견을 했다.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환자 명단표였다. 5년 전 것으로 보이는 낡은 종이에는 D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이름이 성진의 눈에 들어왔다. 윤혜경 -D동 203호실. 혜경이. 아까 할머니가 말한 그 이름이다. 성진은 203호실을 찾아갔다. 아까 할머니가 연주했던 그 방이었다. 방문에는 아직도 윤혜경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5년 전에 죽은 환자의 이름표가 왜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걸까?
성진은 방안을 다시 살펴봤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오래된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성 두 명이 함께 찍은 것이었다. 둘 다 음대생 같은 분위기였고, 한 명은 피아노 앞에, 다른 한 명은 그 옆에 서 있었다. 사진 뒤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혜경아, 우리 우정 영원히. 마이너스 정옥이가.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옥이. 아까 그 할머니구나. 성진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윤혜경이라는 환자가 5년 전 이곳에서 죽었고, 정옥이라는 할머니가 그 친구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정옥 할머니가 친구를 그리워하며 이곳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었다. 왜 정옥 할머니는 치매인 것처럼 보였을까? 그리고 간호사는 왜 이런 일에 협조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차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일까? 성진이 디동을 나와 본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경비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야간 경비 박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오늘도 별일 없었습니다. 네, 그분이 또 다녀가셨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분, 누구를 말하는 거지? 성진은 귀를 기울였다. 아직 새로운 직원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늦춰보겠습니다. 박경비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성진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새로운 직원, 나를 말하는 건가?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병원 관계자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정옥 할머니와 간호사만의 일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 성진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치매 할머니가 죽은 친구를 그리워하며 몰래 피아노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은 일찍 출근해서 박경비를 찾아갔다. 박경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경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무엇을요? 어젯밤에 디동에서 또 이상한 걸 봤거든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경비는 한참 성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안직원, 당신도 결국 알게 됐군요. 뭘 알게 됐다는 건가요? 따라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박경비는 성진을 경비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문을 닫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정옥 할머니가 디동에 다니는 걸요. 그럼 왜? 막을 수 없어서요. 정옥 할머니는 이 병원의 특별한 환자거든요. 특별한? 박경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전 이 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거액을 기부한 분이에요. 그 덕분에 병원이 문을 닫지 않았죠. 기부자였구나. 그래서 병원에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건가? 그리고 윤혜경 씨는 정옥 할머니의 절친이었어요. 둘 다 음대 동창이었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죠. 윤혜경 씨가 암으로 이곳에 입원했을 때 정옥 할머니가 매일 간병을 했어요. 성진은 조용히 들었다. 윤혜경 씨가 죽기 전에 미완성으로 남긴 곡이 있었어요. 추억 속의 멜로디라는 곡이었죠.
그분은 그 곡을 완성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옥 할머니가 네, 친구의 유언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옥 할머니도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얼마나 더 기억을 유지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박경비의 말을 들으며 성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한 거예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이건 규정 위반 아닌가요? 그래서 비밀로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박경비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사실 또 다른 분도 계세요. 익명으로 정옥 할머니를 돕고 있는 분이 매번 차도 준비해 주시고 촛불도 교체해 주시고 그래서 차가 준비되어 있었구나. 그럼 그 익명의 후원자는 누구지? 누구세요? 그건 저도 몰라요. 원장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옥 할머니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성진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한 할머니의 작은 소원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박경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슨 문제요? 정옥 할머니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는 낮에도 자꾸 길을 잃으시고 어떤 날은 자기 이름도 기억 못 하세요. 아마 곧. 박경비가 말을 멈췄다. 곧 뭐요? 곧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디동에 오실 수 없겠죠. 성진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요즘 더 자주 오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 곡을 완성하시려고.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전에 모든 기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날 저녁 성진은 다시 디동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오후 11시 정옥 할머니가 나타났다. 성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 정옥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병원 직원이에요. 할머니의 연주를 들었어요. 정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들켰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겠습니다. 대신 질문이 있어요. 성진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윤혜경 씨와는 어떤 사이셨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일 소중한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50년을 함께한 친구. 그 곡을 완성하고 싶으신가요? 혜경이가 마지막에 이 곡만은 꼭 완성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못한 마지막 한 소절만 더하면 된다고. 정옥이 피아노를 바라봤다. 하지만 제 기억이 점점. 어떤 날은 혜경이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서둘러야 해요. 성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치매라는 병마가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가기 전에 마지막 우정의 약속을 지키려는 절절한 노력이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옥이 성진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정옥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성진은 아직 몰랐다. 이 병원에 그리고 윤혜경과 한정옥의 우정에
얼마나 깊고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지금 발을 들여놓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정의 약속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디동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성진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였다. 하지만 과연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정옥 할머니가 그토록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 곡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성진은 며칠 더 디동을 몰래 관찰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정옥 할머니는 나타나 피아노를 쳤다. 연주하는 곡들은 대부분 클래식이었지만 때로는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선율도 있었다. 그 선율들이 너무나 애절하고 슬펐다. 마치 깊은 상실감과 그리움이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것 같았다. 성진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저런 감정이 담긴 곡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일주일째 성진은 용기를 내어 병원 기록실에 몰래 침입했다. 오래된 환자 기록들이 보관된 지하 창고였다. 손전등을 비추며 15년 전부터의 기록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성진은 한 파일에서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다. 윤혜경 마이너스여 1948년생 작곡가. 입원 기간 2008년 3월 마이너스 2009년 1월 사망. 진단명 췌장암 말기. 보호자 없음 가족 사망으로 인한 독거. 기록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윤혜경은 음악대학 교수 출신의 작곡가였다. 그녀의 개인 기록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적혀 있었다. 파일 뒤편에는 윤혜경의 개인 수첩이 첨부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그녀가 직접 쓴 일기였다. 성진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1975년 5월 민호와의 결혼. 음악을 사랑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피아노 하나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1978년 12월 혜란이 출생. 내 품에 안긴 작은 천사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민호는 딸을 위한 자장가를 작곡해 주었고 나는 그 선율에 가사를 붙여 매일 밤 불러주었다. 성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다. 1992년 8월 민호의 암 진단. 폐암 3기라고 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위한 곡을 썼고 그는 내 손을 잡고 당신의 음악은 나에게 생명과 같다고 말했다. 1993년 2월 민호 사망.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그가 좋아했던 내 곡을 연주했다. 혜란이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울음도 그쳤다. 그 아이도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진은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다. 혜란이는 아버지를 닮아 음악에 재능이 있었다. 피아노보다는 성악을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만든 멜로디에 맞춰 노래하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음악가가 될래라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남편을 잃은 후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2001년 9월 혜란이 이탈리아 유학. 밀라노 음악원 성악과에 합격했다. 공항에서 보내며 잘 다녀와 우리 딸이라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2003년 4월, 혜란이로부터 전화. 엄마, 나 이제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오페라단 오디션에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새로운 곡을 썼다. 제목은 딸에게 보내는 축복이었다. 성진은 계속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그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2003년 12월 15일 생지옥이 시작된 날. 이탈리아 경찰서에서 온 전화.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니다. 꿈이어야 한다. 내가 들은 게 아니어야 한다. 12월 18일 밀라노 공항. 딸의 관과 함께 돌아왔다.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있던 곡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울지 못했다. 민호를 떠나보낼 때보다도 더 참혹했다. 딸은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성진은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에 이어 외동딸마저 잃은 여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까. 2004년 1월 정욱이가 찾아왔다. 대학 동창이자 평생 친구인 그녀는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혜경아,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라고 하며 울었다. 정욱이는 매일 찾아와 함께 밥을 해먹자고 했다. 나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가 해준 음식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2005년 3월 정욱이의 제안으로 다시 작곡을 시작했다. 혜경아, 민호 오빠와 혜란이가 너를 통해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 음악으로 말이야. 친구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성진은 여기서 한정옥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지금 디동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할머니였다. 정욱이와 함께 만든 첫 곡은 추억 속의 멜로디였다. 민호와 혜란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담고 싶었다. 정욱이는 내가 멜로디를 만들면 편곡을 도와주고 때로는 더 좋은 화성을 제안해 주었다. 2007년 여름 우리는 그 곡을 거의 완성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소절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었다. 이별의 아픔을 어떤 선율로 표현해야 할까? 2008년 2월 몸의 이상 징후. 계속되는 복통과 체중 감소.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고 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다. 정욱이에게 병을 알렸을 때 친구는 내보다 더 울었다. 혜경아, 안 돼. 너까지 가면 안 돼.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평온했다. 드디어 민호와 혜란이를 만날 수 있구나. 2008년 3월 이 병원에 입원. 정욱이가 매일 면회를 와준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추억 속의 멜로디 완성에 매달렸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끝내고 싶었다. 5월 병원 피아노실에서 정욱이와 함께 연주해봤다. 90%는 완성된 것 같은데 마지막 엔딩 부분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뭔가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한 걸까? 성진은 계속 읽어내려갔다. 7월 몸이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곡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정욱이는 괜찮아. 내가 완성해 줄게라고 하지만 나는 불안하다. 이 곡은 민호와 혜란이에게 바치는 마지막 선물인데. 10월
정욱이에게 부탁했다. 내가 죽어도 이 곡만은 꼭 완성해줘. 그리고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12월,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다. 정욱이는 매일 와서 내 손을 잡고 그 곡을 연주해 준다. 친구의 연주를 들으며 나는 민호와 혜란이를 떠올린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민호와 혜란이가 함께 나타나서 엄마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혜란이가 노래를 불렀다. 바로 그 미완성된 멜로디에 맞춰서 꿈에서 깬 후 나는 깨달았다. 마지막 소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그들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였다. 12월 28일 정욱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이 곡의 마지막에는 희망을 담아줘. 슬픔만이 아니라 사랑했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담아줘.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야. 2009년 1월 3일,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정욱이가 곁에서 추억 속의 멜로디를 연주해주고 있다. 미완성이지만 이 멜로디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민호 씨, 혜란아, 엄마가 간다. 성진은 일기를 덮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윤혜경의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는지, 그리고 한정욱과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제야 이해가 됐다. 왜 정욱 할머니가 매일 밤 뒤동에서 피아노를 치는지, 왜 그 연주에는 그토록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친구와의 약속. 50년 우정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치매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매일 밤 이곳에 와서 그 미완성된 곡을 완성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성진은 파일을 정리하며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한정욱의 현재 진료 기록이었다. 한정욱 마이너스 1946년생. 현재 입원 환자 마이너스 어동 302호실. 진단명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 말기 진행 중. 입원 기간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의사소견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최근 한 개월간 단기 기억 상실이 심화되었으며 언어 능력도 현저히 저하됨. 하지만 음악 관련 장기 기억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어 피아노 연주 시에만큼은 옛 실력을 발휘함. 예상 여명 3-6개월. 성진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정욱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진이 기록실을 나오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윤혜경의 수첩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그 종이에는 윤혜경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다. 정우가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민호와 혜란이를 잃은 후 나는 살 수 없었을 거야. 50년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완성하지 못한 이 곡을 언젠가 내가 완성해 줄 거라 믿어. 그리고 그 곡을 듣고 누군가는 위로받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하지만 그 사랑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성진은 눈물을 훔쳤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다. 윤혜경과 한정욱. 두 친구가 함께 만들려던 것은 단순한 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상실, 슬픔과 희망이
모두 담긴 인생의 완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옥 할머니는 치매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성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에 자신도 동참하고 싶었다. 정옥 할머니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옥 할머니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추억 속의 멜로디를 완성해야 했다. 윤혜경과 한정옥의 슬픈 사연을 알게 된 성진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친구를 위해 치매와 싸우며 매일 밤 홀로 그 무거운 약속을 지키려는 한정옥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저녁 성진은 다시 디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움을 주고 싶었다. 오후 11시 정시에 나타난 한정옥을 보며 성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전보다 더 불안정해 보였고 때때로 복도에서 길을 잃은 듯 멈춰서기도 했다. 할머니. 성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정옥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성진이라고 해요. 윤혜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정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혜경이를 아세요? 네. 선생님이 완성하려는 추억 속의 멜로디도 알고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성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 간호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2명의 다른 직원이 함께였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오셨어요. 박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한 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30대 여성으로 성진이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정옥 어머니. 저는 이 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한 정신과 의사 김태영입니다. 의사가 인사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돕고 싶어서 왔어요.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음향 엔지니어 이지은입니다. 어머니의 연주를 더 좋은 품질로 녹음하고 싶어서 장비를 가져왔어요. 성진은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옥 할머니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성진이 물었다. 김 의사가 대답했다. 병원장님께서 3개월 전에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윤혜경 선생님과 정옥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 우리 모두 자원해서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를 준비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진이 궁금해했다. 박 간호사와 김 의사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건 이야기가 좀 복잡해요. 박 간호사가 말했다. 사실 정옥 어머니를 돕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분도 오늘 오실 예정이에요. 그때 멀리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70대 후반의 남성이 나타났다. 그를 밀고 오는 것은 간병인으로 보이는 50대 여성이었다. 휠체어의 남성은 비록 몸은 불편해 보였지만 눈빛은 매우 또렷했다. 정옥님, 오늘도 오셨군요. 남성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옥이 그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다. 박 교수님, 오늘도 와주셨어요. 성진은 의아해했다. 박 교수님? 김 의사가 설명했다. 박민수 교수님이세요. 서울음대 명예교수이시고 윤혜경 선생님의 옛 제자분입니다. 박민수 교수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젊었을 때 윤혜경 선생님께 작곡을 배웠어요. 선생님은 제게 음악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정옥 어머니가 혼자서 선생님의 유작을 완성하려고 애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차를 준비해 주신 거였군요. 성진이 감탄했다. 뿐만 아니라 피아노 조율도 제가 맡았어요. 이 오래된 피아노로 최상의 연주를 하실 수 있도록. 박 교수가 미소 지었다. 정옥이 박 교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교수님. 혜경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이지은이 녹음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최고 품질로 녹음해 드릴게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좋은 음질이 필요해요. 정옥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더 집중해 보였고 동시에 더 불안해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 간호사가 물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 완전히 떠올랐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경이가 꿈에서 가르쳐준 그 부분이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무서워요. 이걸 완성하면 혜경이와의 약속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로 혜경이를 보낼 시간이 오는 건가요? 김 의사가 정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완성한다고 해서 윤혜경 선생님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을 통해서요. 정옥이 연주를 시작하려는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늦었나요?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교수가 반갑게 맞았다. 아, 혜린이 왔구나. 모두들 소개할게요. 윤혜란입니다. 윤혜란? 성진이 놀라서 되물었다. 윤혜경 선생님의 조카입니다. 혜란이 설명했다. 이모가 돌아가신 후 해외에 있었는데 최근에 귀국해서 이모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정옥의 눈이 커졌다. 혜란이, 우리 혜란이를 닮았네요. 이모의 딸 혜란 언니와 같은 이름이에요. 이모가 언니를 그리워하며 제게 이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혜란의 목소리가 촉촉해졌다. 저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리고 이모의 추억 속의 멜로디에 바이올린 파트를 더해서 완전한 곡으로 만들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감동에 휩싸였다. 윤혜경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의 이름을 가진 조카가 이모의 미완성곡을 완성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정옥은 한참을 혜란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경이가 보내준 거네요. 혜란은 바이올린을 꺼내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저와 함께 연주하시겠어요?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드디어 추억 속의 멜로디의 진정한 완성이 시작되었다. 정옥의 피아노가 먼저 시작되었다.
윤혜경이 작곡한 원래 멜로디였다. 사랑과 행복했던 시절을 담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곡의 중간부에서 헤란의 바이올린이 들어왔다. 슬픔과 상실을 표현하는 애절한 선율이었다. 두 악기가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화음은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정옥이 새롭게 완성한 부분이 시작되었다. 슬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품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을 담은 선율이었다. 헤란의 바이올린이 그 선율에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마치 하늘에서 윤혜경과 딸 헤란이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음악은 단순한 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이었고, 사랑이었고, 우정이었고, 희망이었다. 정옥이 피아노 건반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이제 완성되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옥이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여기 있나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치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것이었다. 마지막 연주의 감정적 충격이 뇌에 무리를 준 것 같았다. 김 의사가 급히 정옥을 진찰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세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옥이 피아노를 보자 갑자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추억 속의 멜로디를 완벽하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음악 기억은 남아있군요. 김 의사가 놀라며 말했다. 박 교수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정옥에게 다가갔다. 정옥님, 이제 윤혜경 선생님께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정옥은 비록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이해하는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혜경이가 기뻐할 것 같아요. 성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정옥 할머니가 매일 밤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구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치매와 맞서는 마지막 투쟁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투쟁이 마침내 완료되었다. 추억 속의 멜로디는 완성되었고, 윤혜경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지은이 녹음된 음악을 재생했다. 디동의 오래된 공간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그 음악 안에는 두 친구의 50년 우정이, 상실의 아픔이,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거예요. 헤란이 말했다. 이모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정옥은 비록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친구를 향한 마지막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편안히 쉬어도 된다는 것을. 그날 밤 디동에서는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평화가 느껴졌다. 두 친구의 긴 여정이 마침내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추억 속의 멜로디가 완성된 지 사흘이 지났다. 정옥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완성의 순간 이후 찾아온 치매 말기 증상으로 인해 이제 말도 거의 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성진은 매일 어동 302호실을 찾았다. 정옥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으면 할머니는 가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다. 비록 성진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혜경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옥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공중에 피아노 선율을 그려 보였다. 마지막까지 그녀의 몸은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다. 박 간호사가 들어와서 정옥의 상태를 확인했다.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박 간호사가 성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세요. 성진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불과 며칠 전까지 피아노를 연주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떠나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마지막 공연은? 성진이 물었다. 병원장님과 상의해 봤는데 어머니가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중에. 그날 저녁 성진은 긴급히 모든 조력자들에게 연락했다. 김태영 의사, 이지은 엔지니어, 박민수 교수, 그리고 윤혜란까지 모두 다음 날 저녁 병원 강당에 모이기로 했다. 병원장 이종석도 직접 나서서 준비에 참여했다. 원래는 비밀스럽게 진행하려 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윤혜경 추모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여 병원 전체 행사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사실 저도 윤혜경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성진에게 말했다. 15년 전 이 병원이 재정 위기에 처했을 때 정옥 어머니가 거액을 기부해 주신 것도 윤혜경 선생님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유언이요? 윤혜경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병원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니 나중에 정옥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잘 보살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옥 어머니가 기부를 하실 때도 혜경이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어요. 성진은 또 한 번 두 친구의 깊은 우정에 감동했다. 죽음 이후에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었다. 다음 날 병원 강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환자들, 직원들, 그리고 소문을 들은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추억 속의 멜로디의 완성을 축하하고 정옥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정옥은 휠체어에 앉아 무대로 나왔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피아노를 보자 눈빛이 조금 또렷해졌다. 무대 위에 피아노 앞에 앉은 정옥의 모습은 마지막 연주자다웠다. 비록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피아노에 손을 올린 순간 그녀는 다시 한때의 그 실력자가 되었다. 추억 속의 멜로디가 시작되었다. 첫 부분은 윤혜경이 작곡한 원래 선율이었다. 행복했던 시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음표마다 담겨 있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곡의 중반부에서 헤란의 바이올린이 들어왔다. 상실과 슬픔을 표현하는 애절한 선율이었지만 그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정옥이 완성한 부분이 시작되었다. 슬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품는 선율,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긴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음악이었다. 특히 마지막 소절에서는 윤혜경의 원래 멜로디와 정옥이 추가한 하모니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마치 두 친구가 천국에서 함께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강당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이 감동의 여운에 빠져 있었다. 그때 한 환자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강당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울음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다. 정옥은 고개를 들어 청중들을 바라봤다. 비록 개별적으로는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해낸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박민수 교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50년 우정의 완성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겨낸 희망의 노래이며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청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다. 콘서트가 끝난 후 이지은이 녹음한 추억 속의 멜로디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먼저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혜경과 한정옥의 이야기를 함께 전했다. 두 친구의 우정, 상실의 아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킨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일 후 성진은 윤혜란의 제안으로 그 음악을 기록에 없는 연주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다. 윤혜경과 한정옥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대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킨 한 할머니의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첫 주에 조회수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음악을 들려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웃으신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친구를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던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세요. 치매로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들려드렸는데 이상하게 이 음악만큼은 기억하세요. 음악의 힘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한 달 후에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로 소개되면서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정옥 할머니는 콘서트가 끝난 지 5일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병원 직원들은 물론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감동받은 시민들도 찾아왔다. 모두 정옥 할머니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기리고 싶어 했다. 장례식장에서는 추억 속의 멜로디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윤혜경과 한정옥이 함께 완성한 50년 우정의 결실이었다. 박민수 교수가 추도사를 했다. 정옥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준 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성진은 장례식을 마치고 혼자 디동을 찾았다. 이제는 정말로 조용한 그 공간에서 그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곳, 두 친구의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도 특별한 의미를 준 곳이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 추억 속의 멜로디가 정식 음반으로 제작되었다. 윤혜란이 주도하고 박민수 교수가 감수한 이 앨범의 수익금은
모두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기부되기로 했다. 앨범에는 정옛 할머니의 연주와 헤란의 바이올린 협연, 그리고 두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해설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된다는 소식이었다. 한 방송국에서 마지막 약속 -50년 우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성진은 이제 이 병원에서 추억 속의 멜로디 프로젝트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다. 정옥 할머니와 같은 상황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다. 새로 만들어진 음악 치료실에서 성진은 매주 환자들과 함께 추억 속의 멜로디를 들었다. 치매 환자들도 이 음악만큼은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음악이 가진 특별한 힘이었다. 어느 날 성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미국에서 온 편지였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간호사입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여기 시카고에도 비슷한 상황의 한인 할머니가 계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옥 할머니와 윤혜경의 이야기가 바다를 건너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다. 1년 후 디동은 윤혜경 기념관으로 재탄생했다. 화재로 손상된 부분은 복구되었고 203호실에는 윤혜경이 사용했던 피아노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한정옥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병마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정의 힘입니다. 윤혜경과 한정옥 두 친구가 우리에게 남긴 추억 속의 멜로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치매 환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성진은 매일 저녁 기념관 문을 닫기 전에 그 피아노 앞에 잠깐 앉았다. 그리고 추억 속의 멜로디를 조용히 연주했다. 윤혜경과 한정옥을 기리는 마음으로. 어느 날 저녁 연주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휠체어를 탄 한 할머니와 그 옆에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중년 여성이 말했다. 어머니가 이 음악을 정말 좋아하세요. 치매가 있으시지만 이 곡만큼은 기억하시거든요. 할머니가 떠듬거리며 말했다. 이 곡 들을 때마다 옛 친구가 생각나요. 성진은 미소를 지었다. 윤혜경과 한정옥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할머니, 그 친구분과 좋은 추억이 많으시겠네요. 네, 평생 함께 했어요. 지금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성진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추억 속에서, 그리고 그 추억을 담은 음악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그날 밤 성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윤혜경과 한정옥이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친구야, 고마워. 우리 약속 정말 멋지게 지켜줬구나.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은 그 목소리에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추억 속의 멜로디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 선율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의 추억 속에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윤혜경과 한정욱의 50년 우정, 그리고 그들을 도운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람 같은 세월 이야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